자, 그럼 오늘은 저희 그래프코어에서 제공하는 제품, 그 다음에 이거를 이용한 AI HPC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4차 산업이 되면서 IT 위상이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IT for 비즈니스, 비즈니스를 위한 IT였는데 요즘에는 IT 자체가 비즈니스가 되고, 데이터도 비즈니스를 위한 것이었는데 이제는 데이터 자체가 비즈니스가 되고, AI for 비즈니스, 지금은 비즈니스를 돕기 위해서 AI가 지금 수행이 되고 있지만 아마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AI 자체가 기업들의 비즈니스가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발맞춰서 그래프코어도 다양한 제품을 내놓고 거기에 대응하는 여러 솔루션을 판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 목차는 왜 그래프코어 IPU인가, 그래서 그 다음에 IPU, 우리 저희가 인텔리전스 프로세스 유닛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공지능과 HPC를 위한 프로세서거든요. 그 GPU를 대신할 수 있는, 그리고 성능은 어떻고, 그 다음에 그 그래프과 제품 및 AI HPC 솔루션 소개하고, 뭐 기타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소요 시간은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소요가 됩니다. 자, 왜 그래프코어 IPU인가? 저희가 이름을 아예 바꿨습니다. IPU라고, 인텔리전스 프로세스 유닛이라고 하는. 그래서 기존의 GPU를 대신하는 어떤 제품이지만 왜 이런 이름을 바꿨는가에 대해서도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딥러닝을 하게 되면 주로 이제 코드를 보게 되면 대부분 이제 이 CPU, 그러니까 데이터의 전처리나 후처리를 수행하기 위한 CPU에서 수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GPU나 저희 IPU나 NPU나 구글 TPU나 등등 어떤 고성능 그 계산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AI 잡이라고 따로 나눠서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수가 있고,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되게 나누어지고 있는 형태거든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수행하는 구조 자체가 그래프라고 하는 방식으로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그래프코어가 그래프코어라는 이름을 갖게 된 이유는 이 AI의 내부 처리 방식인 그래프 아키텍처와 이거를 제대로 잘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코어를, 그러니까 실제로는 저희가 뉴럴넷 프로세서라고 부르거든요. 이걸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이 코어를 갖다가 만들겠다라고 해서 이름이 그래프 코어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그래프 코어가 이제 새로운 IPU를 만들 수밖에 없던 이유가 지금 현재 이제 이 AI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 때문에 그렇거든요. 일단은 지금 현재 뭐 그 모델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GPT-2의 엑스트라 라지 모델이 파라메타 개수가 한 15억 개 정도가 됐는데 새로운 것들은 대부분 한 60억 개가 지금 넘어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GPT-3 같은 경우는 좀 파라메타 1750개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엄청나게 많은 메모를 소모하고 있고, 특히 그 연간 이 GPT-3를 한 1년 정도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 있는 GPU 리소스를 이용해서 러닝을 했는데 연간 소요된 그 전기량이 190메가와트 정도가 된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이죠, 지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꿀벌이 뉴런 숫자가 한 100만 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노드죠. 뉴런 우리 얘기한 노드. 그다음에 시냅스가 한 10억 개 정도 된대요. 엣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노드가 있고 엣지가 있으면서 거기에 이제 파라메타, 웨이트 값들이 나오게 되고 또 뎁스가 여러 개 연결되게 되면 거기서 굉장히 많은 파라메타, 웨이트 값들이 있고 얘네들이 이제 메모리를 소모하는 거죠. 알파고 같은 경우는 뉴런수가 한 1000만 개 정도 된답니다. 시냅스는 10억 개 정도 되는데 얘가 그 러닝할 때 사용한 전력량이 1메가와트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인간은 지금 뉴런수가 한 1000억 개 되고 시냅스 숫자가 한 1000조 개까지 될 거라고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아직 모르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뭐 1750억 개의 그 파라미터 개수이기 때문에 아직 시냅스 숫자에는 한참 모자라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인간은 이 전력, 우리 뇌가 30와트 전력으로도 운영이 된대요.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 이런
전력도 소모하게 되고 에너지도 많이 소모하게 전력 소모하게 되고 파라미터 숫자가 커지면서 어떤 새로운 프로세서의 어떤 그 필요가 계속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런 고밀도 계산 방식이 지속하는 건 불가능하다. 고밀도라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플로팅 포인트 뭐 32 이상이나 64라든지 아니면 INT 32 뭐 이런 걸 얘기를 하겠죠. 얘네들은 정확한 계산값을 낼 수는 있지만 전력량을 엄청 많이 소모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접근 방법이 요구된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과가 다음과 같은 이 얘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가 다음 같은 것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 적합한 새로운 어떤 프로세스를 만들어낸 겁니다.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대규모의 병렬 처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병렬 처리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대부분 딥러닝의 아키텍처 보면 그 뭐 인풋 레이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히든 레이어가 있고 마지막에 아웃풋 레이어가 있는데 히든 레이어도 보면 각각의 한 레이어도 보면은 그 공간성을 나타내는 다양한 노드 숫자가 쭉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노드들이 굉장히 숫자가 많고 한 시점에 얘네들이 동시에 전부 다 계산이 돼서 그 다음 레이어로 이렇게 내려갈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규모 병렬 처리 필요성을 느끼게 됐고, 그다음에 모델의 데이터 구조의 희소성을 잘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데이터 희소성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뭐 계산하는 단위가 매트릭스인데 그 매트릭스에 보면은 그 의미 있는 값인 1이나 0이 의미 있는 값인 1, 뭐0 이상의 값이 있었고 의미 없는 값이 0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의외로 보면 데이터 구조 속에 0이 되게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한꺼번에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메모리 모델보다는 메모리를 좀 더 쪼개가지고 그 분리해서 갖고 있는 편이 그 희소성을 잘 지원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낮은 정밀도의 컴퓨팅이 필요하다. 낮은 정밀도라고 하는 건 얘기는 뭐냐면 원래 인공지능 딥러닝은 이게 수학적인 정밀성을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확률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정밀도가 높은 그 연산을 수행해서 속도도 느려지고 그 다음에 메모리도 많이 소모하고 그런 것보다는 정밀도가 낮은 INT8이라든지 아니면 FP16이나 뭐 이런 거를 이용해서 여러 번 그 컴퓨팅을 해서 확률이 높은 값을 만들어내는 것이 훨씬 더 그 어떤 에너지도 절약할 수 있고 속도도 빨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모델의 매개 변수 재사용이 많다. 그래서 대부분 모델의 매개 변수들을 그 메모리에다 계속 기록을 해놓고 재계산을 이용할 때 이제 우리가 백프로포게이션이나 이럴 때 재계산을 하게 되는데 그때도 그걸 계속 사용하는 게 좋다. 그다음에 정책 그래프를 잘 지원할 수 있어야 된다. 정책 그래프라는 거는 우리 뇌 같은 경우는 뭔가 새로운 어떤 기억이 만들어지거나 새로운 어떤 인식작용이 일어나면 뉴런이 새로 생기고 필요 없으면 없어지고 그러지만 우리 대부분 인공지능 모델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스태틱 형태의 그래프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컴파일만 잘해서 어떤 프로세스에다 배치만 잘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얘를 기동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엔트로피나 노이즈 효과를 잘 지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노이즈라고 하는 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강 같은 거 할 때, 강 모델 같은 경우 할 때 이제 그 노이즈라고 하는 건 원래 어떤 정상적인 데이터가 있으면 이 정상적인 데이터를 이 부시기 위해서 랜덤 값을 거기다가 적용을 해갖고 이제 정상 값을 흐리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랜덤 함수 관련된 기능이 되게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하지 말고 IPU가 내부적으로 아예 가지고 있는 건 어떻겠냐. 그래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사용하는 거, 이런 걸 좀 줄여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 그래프코어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어떤 그 IPU라는 걸 갖다가 저게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래프코어 IP는 AI 전용 신경망 프로세서예요. 그래서 기존의 GPU는 원래 일반적인 어플리케이션이나 웹, 주로 스칼라인 숫자를 주로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 다음에 GPU 같은 경우는 그래픽이나 게임 처리, 벡터 연산을 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얘네는 기본적으로 이런 순서도 형태를 갖다가 잘 지원할 수 있도록 원래부터 프로세서 설계된 거거든요.
근데 저희 이제 그래프코 IP 같은 경우는 이 그 딥러닝 아키텍처에 보면은 이런 각각의 레이어, 이 깊이를 나타내는 이런 노드도 여러 개, 한 계층의 노드들이 여러 개 있고, 그다음에 히든 레이어가 여러 개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웃풋 레이어가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 이런 어떤 노드 하나가 어떤 연산이 다니면서 동시에 어떤 값을 저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노드들이 한꺼번에 동시에 결과를 전부 내서 그 다음 노드로 넘기고 그 다음 노드로 넘기는 이런 어떤 순차 병렬 연산이 잘 수행해야지만 얘가 퍼포먼스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IPU는 그 개별 프로세서에다가 메모리를 독립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어서 병렬 연산을 완벽하게 빠르게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으로 어떤 매트릭스 연산, 그 다음에 그래프 자료 구조를 그래프 실행 구조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새로 프로세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이제 새로운 뉴럴넷 프로세서입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이제 제품이 콜로소스 IPU GC2 그래프코어 2라는 뜻이고 코드네임은 마크 1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갖다가 GPU라고 짓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거라서 IPU 인텔리전스 프로세스 유닛이라고 졌습니다. 그래서 AI와 HPC용 병렬 신경망 프로세서입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한 236개의 트랜지스터를 가지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MIMD형. 이 MIMD형은 병렬 연산 프로세스 칩인데요. 이 부분은 뒷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칩 하나는 한 120W의 전력 사용량을 사용하고 있고, 그 125 테라프롭스의 어떤 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ABIC 같은 경우 한 20 테라프롭스 정도의 성능이 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1260개의 독립 프로세스 코어가 있고요. 여기에 또 스레드가 6개씩 들어있어서 굉장히 많은 그 프로세스 스레드를 동시에 이제 기동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콜로서스라는 이름을 쓰는데 이 콜로서스라는 이름의 유래는 원래 우리 컴퓨팅 컴퓨터의 거의 아버지이면서 동시에 그 어떤 AI 쪽에 어떤 아버지에 해당하는 앨런 튜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예전에 2차 대전 때 그 독일의 에니그마라는 암호 장치 이거를 풀기 위해서 튜링 본부라는 걸 만들었고 이게 나중에 이제 최초의 전자식 컴퓨터로 발전했고 그래서 역사적으로 최초의 프로그램 가능한 컴퓨터라고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이름을 가져온 게 콜로서스입니다. 그래서 이 IPU 프로세서 GC2 같은 경우는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일단 다이가 있고요. 큰 다이 안에 여기 보면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프로세서고요. 그 옆에 이제 약간의 그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바로 뭐냐면 SRAM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인메모리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각각의 프로세서가 하나의 어떤 SRAM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를 갖다 저희가 IPU 타일이라고 부르고요. IPU 타일. 그래서 IPU 타일은 IPU 코어라고 하는 프로세서하고 인프로세서 메모리라고 하는 SRAM을 독립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이런 독립적인 여기 하나의 노드와 이런 그래프 아키텍처의 어떤 노드 연산하는 부분과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웨이트 값들, 이 웨이트 값들을 이 인프로세서 캐시 메모리 속안에다가 캐시 메모리가 아니고요. 그냥 SRAM입니다. 여기에 이제 보관해서 얘네들을 동시에 병렬로 수행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옆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바로 뭐냐면 이제 이 프로세서가 웨이브하고 통신하게 한 부분인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전부 다 이제 PCI입니다. 그래서 여기 PCI 익스프레스가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젠4의 16를 사용할 경우는 64기가 바이트 퍼 세컨드 속도를 낼 수가 있거든요. PCI 두 개가.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이건 PCI로 부르지 않고 IPU 링크라고 부릅니다. IPU 링크 포트인데요. 기본적인 형식은 PCI 똑같습니다.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네 개에다가
6개 되니까 10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IPU 링크는 나중에 현재 이 IPU 링크 칩과 또 다른 칩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외부 인터페이스 포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IPU 익스체인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IPU 익스체인지라고 하는 거는 여기 보면은 요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있거든요. 요거는 뭐냐면 일종의 스위칭 칩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와 프로세스 간에 어떤 데이터를 갖다 전송하거나 이 프로세서가 IPU 익스체인지를 통해서 IPU 링크를 통해서 외부에 있는 또 다른 프로세서하고 통신할 때 그 통신을 담당하는 역할을 이 IPU 익스체인지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 프로세서 칩 내부에 어떤 일종의 스위칭 칩이 지금 8개나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 BSP 싱크라고 하는 이게 이제 병렬 프로세싱하고 굉장히 중요한 건데 벌크 싱크로너스 패러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거는 뒷부분에서 따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뭐냐면 어떤 그 프로세스 코어에다가 옆에 바로 인 프로세서 메모리라고 하는 SRAM을 전부 다 탑재를 한 거고, 이게 이제 뭐 프로세서 1일 때는 한 300MB가 됐다가 우리가 GC2가 되면 한 900MB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코어에서는 올해 2020년도에 이제 GC200이라고 하는 콜로서스 IPU GC200 또는 마크2라고 하는 칩을 내놨거든요. 요거는 594억 개의 트랜지스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이제 7나노미터 공정에서 만들어지고요. 그 FP32, 32에서 62.5 테라프롭스를 내고 엔비디아 ABF 같은 경우 19.5 테라프롭스가 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SRAM, 인프로세서 메모리가 많이 확장이 돼서 900MB까지 확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더 큰 어떤 모델들을 갖다 기동할 수 있는 거고요. 또는 학습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스트리밍 메모리라는 컨셉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900MB보다 더 큰 경우, 그 주기억 장치, 그 램에 있는, D램에 있는 그 메모리를 운영체제하고 완전히 그 분리시켜갖고 얘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메모리를 스트리밍 메모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프로세서 옆에 달린 SRAM이 한 900MB 되고 이것도 부족할 경우는 램의 일부를 아예 익스클루시브하게 이 프로세서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메모리가 448GB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1470개의 이게 독립적인 프로세서 코어가 있고요. 각각 6개의 어떤 스레드를 돌릴 수 있어서 8832개의 스레드가 동시에 하나의 칩 내에서 기동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기 이제 2세대인데 그 물리적인 구조는 1세대하고는 별로 차이점은 없습니다만은 이제 여기하고 누구하고 좀 연결을 시켜야 되냐면 저희 나오는 프로덕트 중에 IPU M2000이라고 하는 주력 프로덕트가 있습니다. 이 프로덕트에 보면은 앞에 얘가 모양이 이제 완유짜리 서버인데요. 여기 앞에 모양이 거의 누구처럼 생겼냐면 네트워크 장비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 장비처럼 생겼는데 이제 이게 뭐와 관련이 있냐면 바로 이쪽에 IPU 링크라고 하는 포트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IPU와 IPU 간에 통신할 때 쓰는 건데 얘네들이 나중에 이쪽에 IPU 링크 포트라고 하는 400G 8개하고 여기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BSP 칩 싱크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BSP 칩 싱크 부분이 바로 이쪽 8개 포트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저번에 와이어드 미국에 있는 와이어드라는 잡지에서 우리 새로운 그 딥러닝의 대부라고 알려져 있는 제프리 힌턴이라는 교수가 있거든요. 이 교수한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질문을 했었는데 그 질문 중에 이런 게 나옵니다. 뇌처럼 기능하는 기계학습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해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제프리 힌튼 교수가 완전히 다른 유형의 컴퓨팅 프로세서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다행히 여기 하나 있다. 그래서 힌튼이 지갑에서 꺼내서 보여줬는데 이게 바로 이 실리콘 칩이 바로 그래프코어라는 거죠. 물론 힌튼은 영국 사람이시잖아요.
영국인이시고 또 이 칩도 영국에 있는 회사가 설계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원래 지금 구글에서 일하고 계신데 구글 TPU를 갖다 끄집어내지 않고 저희 거를 끄집어낸 거는 저희가 참 영광스러운 얘기죠. 그래서 예전에 터미네이터 2라고 1990년에 나오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존이 터미네이터한테 그 영화 그 중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존한테 Can you run? 너는 배울 수 있니? So you can. 너 배울 수 있지? You know. 사람보다 더 그러니까 항상 그 바보로 머물러 있는 사람보다 더 배울 수 있지 그랬더니 터미네이터가 이런 말을 합니다. My CPU is a neural net processor다. 신경망 프로세서다. 그래서 러닝 컴퓨터, 그러니까 이 CPU가 절대 인텔 CPU나 어떤 GPU가 아니라 뉴럴 넷 프로세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배울 수 있는 컴퓨터고, 근데 스카이넷이라는 게 뭐 혼자 보낼 때는 리드 온리 모드로 미리 세팅해서 보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바로 그 신경망 프로세서를 저희가 이제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첫 번째로 이제 그 세부 기능들을 좀 말씀드리면 그래프코어 IP는 진정한 MIMD형 병렬 컴퓨팅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 병렬 컴퓨팅 관련해서는 아까 우리 그 뉴럴넷 아키텍처 자체가 그 뎁스를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어떤 그 노드들이 있고 이 노드들이 동시에 한꺼번에 전부 연산돼서 그 다음 레이어로 이렇게 전달해 줘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MIMD형 병렬 컴퓨팅이 이제 지원하게 된 거죠. MIMD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기존에 이제 CPU나 GPU는 SIMD, Single Instruction Multi Data 또는 Single Instruction Multi Thread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기 인스트럭션이 전부 똑같습니다. 로드. 그러니까 CPU도 지금 멀티 스레드를 지원하고 GPU도 당연히 지원하는데 한 번 계산할 때 계산하는 인스트럭션이 전부 다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데이터는 다릅니다. A1, A2, AN 이렇게. 근데 저희 그래프코어 같은 경우 MIMD형이거든요. 멀티 인스트럭션, 멀티 데이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일단 커맨드가 인스트럭션이 다릅니다. 로드, 콜 펑션, 두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물론 데이터도 다르죠. 그러니까 각각의 스레드가 각각의 다른 어떤 인스트럭션과 각각의 다른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할 수 있는 진정한 MIMD형 병렬 컴퓨터를 지원하는 거고 실제로 이게 예전에 이제 이론만 있던 게 실제로 이제 나온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바로 기존 CPU나 GPU가 수행하는 병렬 처리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을 수행하는데요. 그 전혀 다른 방식을 뭐라고 불리냐면 BSP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거 같은 경우는 어떤 프로그램이 러닝해서 프로그램 스레드가 여러 개 있거든요. 그럼 얘네들이 메모리를 이렇게 공유합니다. 메모리를 공유하는데 이 메모리를 공유하다 보면 얘네들이 이제 특정 메모리 공간을 동시에 액세스하거나 이럴 때는 여기는 필연적으로 어떤 락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락 문제 때문에 병렬 처리 속도가 느려지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러나 이제 얘네들은 각각 자기네 수행하는 만큼 수행하고, 그러니까 수행하는 시간이 전부 틀려도 상관없는, 그렇기 때문에 이 스레드 간의 어떤 그 싱크를 맞춰야 되는 동기화하는 그런 문제는 없거든요. 그런 하여튼 그런 락 문제, 데드락이라든지 락이라고 발생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병렬 처리 속도가 느려지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이런 거를 PRAM, Parallel Random Access Machine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 그래프코어는 벌크 싱크로너스 패러럴이라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벌크라는 의미는 동시에 다 한다는 뜻이거든요. 동시에 다 한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면 프로세스가 있으면 프로세스들이 계산을 하는 단계에는 계산만 전체적으로 다 수행합니다. 그 다음에 그 계산 결과를 자기 SRAM, 메모리에다가 좀 더 적재를 해놓고 서로 교환을 할 때는 교환만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런 그 레이어가 쭉 있으면 여기 노드들이 쭉 있으면 이 노드들을 한꺼번에 전부 계산하고 이 웨이트 값들, 계산된 웨이트 값들을 메모리에다 보관한 다음에 교환할 필요가 있으면 교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 벌크 싱크로너스 패러럴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하게 되면 근본적으로 계산할 때는 계산만 하고 교환할 때는 교환만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뭐가 필요 없냐면 락킹 메커니즘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딥러닝 구조하고 아주 적합한 딥러닝을 갖다 아주 잘 수행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단점도 있어요. 그 단점이 뭐냐면 이 프로세스들이 동시에 계산하고 동시에 또
메모리에다 적재하고 동시에 교환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프로세서 전체들이 뭘 해야 되냐면 동기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보시면 우리 M2000이라는 머신에 보면은 여기 보면 요 싱크라고 하는 포트가 지금 8개가 있거든요. 이 포트로 나중에는 저희가 아이엔트 M2000을 여러 대 머신을 우리가 스태킹 해가지고 서로 이제 동시에 병렬수를 수행할 때 한 머신에 있는 4대의 IP뿐만 아니라 다른 머신에 있는 IP들이 전부 다 싱크를 맞춰야 돼요. 통신 동기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동기화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게 바로 이 BHP 싱크 포트거든요. 그러니까 이 포트가 이제 특별하게 따로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프코어에는 AI 병렬 수행 모델을 다양한 3가지 병렬 수행 모델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모델 및 데이터 병렬을 지원하는데요. 일단은 모델 샤딩을 지원합니다. 모델 샤딩이라고 하는 것은 모델 크기가 클 때 여러 개의 IP에 나눠서 수행할 수 있는 걸 모델 샤딩이라고 부르고요. 모델 파이프라인이라는 것도 지원합니다. 하나의 큰 모델의 이제 노드들을 여러 개의 IP에다가 이렇게 복제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모델 작은 것들을 서로 뭔가 서로 연결돼 갖고 어떤 작업을 수행을 할 때 여러 개 프로세서 나눠서 어떤 순차적으로 수행하는 그 결과를 모을 수 있는 이런 모델 파이프라인도 지원하고 모델 레플리케이션을 지원합니다. 모델 레플리케이션은 하나의 모델을 동일한 모델을 여러 개의 IP에다 복제해서 수행하는 걸 말하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인퍼런스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됩니다. 동시에 여러 개의 모델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그러니까 여러 명의 유저를 동시에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에너지 문제 관련된 얘기를 쭉 했었는데 그 에너지 문제가 또 메모리 접근 속도하고도 대단히 연결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IPU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 프로세서 코어가 있고 그 하늘색에 해당하는 부분이 SRAM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이걸 좀 더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얘를 이제 얘를 억세스할 때 속도가 한 45TB per second 정도가 난다는 거죠. 이 프로세서가 SRAM에다가 데이터를 저장을 하기 위해서 접근할 때 속도가 45TB per second 정도가 되고 에너지 소비량을 우리가 파이줄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SRAM 같은 경우는 그 바이트당 에너지 소비량이 1파이줄 정도가 돼요. 1파이줄. 근데 CPU 같은 경우는 이제 전혀 중간에 물론 SRAM 캐시가 있긴 있습니다만 이 프로세서가 이제 램이 이제 동떨어져 있고 얘네들 간의 어떤 속도는 한 45W 정도의 전력에서 140GB per second 정도밖에 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CPU 프로세서가 램에다 이제 저장할 때 그 속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 에너지 양도 한 328줄 정도를 소모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비하면 저희 IPU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일단 320배 줄어들죠. 일단 속도 지금 320배 이상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GPU 같은 경우는 뭐 종류가 여러 가지 있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GPU 프로세서가 있고 SRAM 캐시가 있고 그 다음에 옆에 HBM2라고 하는 이제 속도가 빠른 메모리 블록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접근을 해서 어떤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64파이줄에서 에너지 소모량 64파이줄에서 어떤 10파이줄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속도는 이제 CPU 쪽에 비해서는 5배에서 한 32배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 보면 속도는 메모리 억세스 속도는 한 GPU에 비해서 한 320배, 10배 정도 빠르잖아요. 그 에너지 사용량도 보니까 뭐 한 10배 정도, 10파이줄이고 여기는 1파이줄이니까 10배 정도. 그래서 일단 에너지 소비량도 대단히 적고 속도도 되게 빠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 저희가 이제 IPU 서버 16이라는 머신이 있는데 그 16 머신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GPU 같은 경우도 거기에 들어가는데 엔비디아 V100 같은 경우는 8개밖에 들어가지 못한 데다가 저희가 16개가 들어갑니다. 우리 하나의 보드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IPU가 2개씩 들어있는 이유가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간 게 아니고요. 에너지를 좋게 소모하기 때문에 그 2개씩 집어넣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스펙의 2배의 장치를 갖다가 IPU를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는
이 전력 소모량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궁극적으로 보면은 어떤 운영할 때 그 에너지 소모량이 줄기 때문에 운영 비용이 이렇게 엄청나게 그 절약되는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IPU가 가지고 있는 메모리 서브시스템을 좀 보면요. 저희 M2000에 있는 GC200 프로세서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900메가 인프로세서 메모리들 가까이 프로세서들이 공유해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47TB 접근 속도가 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또 이 900MB가 모자라는 경우 그 DRAM을 갖다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 DRAM을 갖다가 아까 저희가 이게 스트리밍 메모리라고 불렀죠. 요게 한 446GB까지 사용할 수 있고 속도는 20GB per second가 됩니다. 바이트 per second가 되는데요. 엔비디아 A100 같은 경우는 그 컴퓨팅 모듈하고 이 L2 캐시간에 L2 캐시간 40MB 정도 되거든요. 여기에 7TB 정도가 납니다. 근데 저희도 똑같은 캐시인데 저희가 47TB를 지금 내고 있는 거고 HBM2로는 1.6TB 속도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뭐 HBM2는 사용하지 않지만 물론 램을 사용하기 때문에 20GB밖에 사용하지 않지만 그래서 모델을 좀 작게 만들어서 되도록이면 IPU 내부에서만 만약 기동할 경우 엄청나게 많은 속도를 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에너지도 절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 아시겠지만 GPU는 거기에 계산하는 유닛 외에 여러 가지 그래픽 처리 관련된 부분도 그 안에 포함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돌리게 되면 그런 그래픽 처리하는 이런 부분들, 그냥 트랜스코딩하는 이런 부분들이 다크 실리콘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소모하고 있지만 실제로 일을 하지 않는. 근데 저희 IPU 같은 경우는 일을 하는 그 전체가 다 그 일을 할 때는 일을 하는 그 영역만 그 에너지를 소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체가. 그래서 에너지를 대단히 줄여서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그 그래프화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딥러닝 소프트웨어 스택도 저희가 제공을 하는데요. 일단 이제 왼쪽보다는 오른쪽을 좀 보시면 그래프화는 IPU로 부르고 AMD도 GPU가 있고 엔비디아도 GPU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자체 내부에 그 자기네 어떤 칩 간에 통신하기 위한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IPU 링크라고 부르고 엔비디아는 NV 링크라고 부릅니다. 그 AMD에서는 HSA라고 부르죠. 물론 엔비디아는 NV 링크 외에 NV 스위치라고 하는 컨셉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디바이스 드라이버, 그 다음에 리눅스나 윈도우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독자적으로 이제 지원한 라이브러리, 그 장치를 사용하기 위한 라이브러리를 엔비디아는 쿠다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AMD는 ROCm이라고 부르고, 저희는 포퓰러라고 부릅니다. 포퓰러. 그 다음에 그 속안에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도 같이 갖고 있는데, 여기는 NCCL이라고 부르고, AMD는 RCCL, 저는 GCL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노 레벨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지원하는데요. 이제 대부분 얘네들은 저희가 프레임워크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보면 파이썬이나 C++이나 자바 라이브러리죠. 대부분 파이썬 라이브러리가 많은데 기본적으로 텐서플로우, 파이토치, MXNet, 패들패들, 파바트 이런 걸 지원합니다. 오닉스도 지원하고요. 여기서 특이한 게 이제 파바트인데 이 파바트가 바로 뭐냐면 저희 그래프코어에서 만든 그 로레벨 딥러닝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저희 파바트를 이용하게 되면 가장 좋은 속도를 낼 수가 있는 거고 오닉스라고 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오닉스는 아시다시피 여러 모델 간에 어떤 표준적인 그 모델을 교환할 수 있는 표준 그 모델 이름을 오닉스라고 부르죠. 그래서 저희 다른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도 저희에서 직접 수행이 가능하지만 다른 모델 같은 경우 오닉스 모델로 이제 엑스포트를 해주게 되면 저희가 파바트에서 그 오닉스 모델을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레벨 API도 있습니다. 이거 저희가 랭귀지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얘네들이 워낙 사용하기 어려우니까 텐서플로우는 케라스, 파이토치는 패스트 AI, MXNet 쪽에서는 글루온 물론 다른 것들도 나중에 이제 나오게 되겠죠.
요즘 이런 거 가지고 대부분 저희가 이제 프로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이제 잡 스케줄링 하는 부분, 그거는 예전에 이제 그 LSF라는 걸 많이 썼는데 저희는 슬럼을 갖다 지원합니다. 그다음에 그 요즘에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대부분 도커 형태로 많이 이제 디플로이가 되기 때문에 이 도커를 관리하는 스케줄링하는 쿠버네티스라는 거를 저희에서 지원하고요. 마찬가지로 쿠버네티스 위에 올라가는 큐플로우도 나중에 저희가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은 그 AI 관련해서 많은 스타트업들이 되게 많은데요. 그중에서 이 완벽하게 소프트 스택을 저희처럼 포퓰러라는 소프트 스택을 가지고 있고 1.0 이상이 지금 현재는 지금 2021년 초에 지금 1.4 버전까지 나와 있거든요. 여기 10도 나오고 그 다음에 1.4 버전의 소프트 스택까지 나온 회사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얘기하면 그 특히 이제 칩을 가지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이런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학습하고 트레이닝을 학습과 인퍼런스를 동시에 할 수 있는 회사는 현재 구글하고 엔비디아 그다음에 저희 그래프카 정도가 트레이닝하고 아니면 그 인퍼런스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스택을 다 가지고 있는 형태죠. 그럼 지금부터는 간단하게 그 RPU의 성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 애저에서 저희 그 애저 소관에 저희가 현재 그 IPU가 애저에 들어가 있어서 IPU 서비스를 여러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애저에서 그래픽과 IPU를 이용해서 의료 영상 처리 가속력을 테스트 해봤답니다. 그래서 현재 코로나19 폐렴 분류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피션트넷 비주얼을 훈련을 시켰는데요. 그래서 저희 그래프코 IPU와 엔비디아 V백 카드를 갖다가 학습한 결과인데 이 학습한 결과를 보면 굉장히 빨리 수령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초당 처리량도 그 V백 같은 경우는 초당 한 166개 정도를 처리하는데 IP 같은 경우는 초당 2000개 이미지를 처리할 수가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이 의료 영상 처리하는 데서 한 12배 정도 성능이 나고요. 그 다음에 검색 시 이미지 분류의 가속력을 보면은 프랑스의 퀀타라고 하는 그 검색 엔진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 검색 엔진은 좀 특징이 뭐냐면 원래 예전에 구글이 이제 검색 속도가 되게 빨랐는데 구글이 엄청나게 무식한 짓을 했습니다. 그 무식한 짓이라는 게 뭐냐면 미리 어떤 단어 검색할 단어를 입력을 받아놓고 거기에 결과를 미리 만들어 놓고 그걸 갖다가 이렇게 서비스를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속도가 빨랐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약간의 검색 불일치도 좀 발생할 수도 있고 매번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검색 관련된 기록도 남고 이래서 보안 문제도 있고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퀀타라고 하는 회사는 우리는 다 필요 없다. 실시간으로 이미지 들어오게 되면 그 이미지를 가지고 바로 추론해서 검색해서 결과를 내겠다라고 하는 게 이 회사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회사가 레지네스 101 모델로 이제 처리를 했을 때 실시간 추론을 했을 때 한 처리량은 한 7배. 그 다음에 지연 시간 되게 중요하죠. 지연 시간이라는 게 결과가 나오는 시간이거든요. 그 결과가 나오는 시간이 그 엔비디아보다도 한 24배 정도 빠르다는 그 얘기를 갖다 이 퀀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MCMC 모델이라고 마코브 체인 몬테카를로라고 여러 가지 시계열 데이터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그런 알고리즘이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어떤 주가 예측이라든지 채권 가격 예측 아니면 우리가 보이스 처리한다든지 아니면 문자 처리할 때도 약간 쓰게 되는데 일단 이 카멜롯 캐피탈이라는 데서 이 MCS 모델을 기동을 했을 때 GPU보다 한 26배 빠르게 효율적으로 훈련했다는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한국에서 나온 건데요. 슈퍼 리졸루션이라고 해가지고 슈퍼 리졸루션은 기존의 SD, HD를 FHD나 QHD, UHD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그런 것 갖다 우리가 슈퍼 리졸루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슈퍼 리졸루션에서는 저희가 한국에는 이 엑스프레소 미디어라는 데가 계속 테스트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 C2 첫 번째 버전이 8개와
V100 8개를 가지고 비교를 했는데 실시간 처리량이 적어도 30프레임 FPS 정도 나와야지만 실시간 처리한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요즘에 고해상도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60프레임 정도를 처리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실시간으로 처리할 때 30프레임을 넘는 거는 IPU밖에 없다는 겁니다. 47프레임이 나오지만 30프레임 이상 나오는데 V100 쪽은 지금 30프레임 못 나온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딥보이스 처리 부분도 굉장히 좋은 성능이 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면 그 자연어 처리하는데 버트 훈련이 한 25% 정도 빠르고, 그 다음에 버트 추론하는 게 2배 정도 빠르고, MCMC 이 TFP 훈련하는데 26배, 그 다음에 이미지 처리 부분은 네즈넥스 101 같은 경우 한 6배 정도 처리량과 20여 정도의 지연 시간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가격이 엄청 쌉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엔비디아 A100이라고 DGX A100이라는 머신이 8개 GPU를 A100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저희 IPU M2000 이거를 이제 8개 IPU를 가지고 있는 놈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일단은 가격은 비슷합니다. 가격은 비슷한데 성능이 나오는 게 3배부터 12배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같은 가격에 거의 성능을 갖다 10배 정도 넣을 수 있는 그런 거를 갖다 지금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칩의 기능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렸는데, 지금부터는 그 칩 기반의 어떤 제품, 그 다음에 AIHP 솔루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첫 번째 제품은 그 C2, 그러니까 첫 번째 C2고 두 번째가 C200이라고 그러는데, C2 IPU 프로세서 PCI 카드, 그 PCI 장착하는 카드가 있습니다. 일단은 보시면 모양이 이렇게 생겼는데 특이한 점이 여기에 프로세서가 2개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되게 특이한 점이죠. 2개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얘가 파워를 적게 소모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 그 똑같은 어떤 다른 GPU에 비해 하나의 PCI 슬롯에 2개의 장치를 갖다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카드 위쪽에 보면은 여러 가지 포트가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 나중에 보면 이 지금 여기 GPU를 하나씩 이렇게 꼽아놓은 형태인데, 그 GPU 사이에 어떤 케이블링, 특수 케이블링이 연결되어 있는데, 바로 이 포트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IPU 인터페이스 포트라고 부르고요. 이게 IPU 케이블입니다. IPU 링크 케이블입니다. 그래서 PCI 자체로 통신하는 게 별로 속도가 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각각의 이 칩에다가 이 여러 개의 IPU 링크 케이블을 연동해서 평소에 그 훈련 같은 걸 할 때는 저 IPU 링크 케이블로 연동해서 아주 빠르게 통신이 가능하고요. 전체적으로 이 카드 하나가 250 테라프롭스의 그 믹스드 프리시전 퍼포먼스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기 버전은 C200이 탑재가 되는데요. 예. 그래서 아마도 2021년 초에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500 테라플롭스 F16 속도를 내고 전력 소모량은 425W 정도가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저희는 현재 2021년 초반 현재에 보면 이 카드를 개별 유저들한테는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전 세계 유저들한테 개별 이 카드를 판매하게 되면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서 현재는 어떤 특정 벤더나 아니면 저희 자체 제품을 통해서만 박스 제품을 통해서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카드를 탑재를 한 서버를 저희가 IPU 서버라고 부르고요. IPU 서버라고 부르는데, 지금 현재는 그 델이라든지 아니면 인스퍼의 장비에다가 이 카드를 탑재한 장비. 근데 이제 뒤에 뭐가 붙냐면 4라고 숫자가 붙습니다. 요거가 바로 뭐냐면 IPU 숫자를 나타냅니다. IP 숫자. 그래서 현재 보면 델 서버에다가 이 카드를 2장을 넣는데 각각 카드에 IPU가 4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IPU4라고 부르고요. 얘는 주로 추론용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 칩과 칩 간에 아까 IPU 링크라고 하는 케이블로 따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그냥 PCI 익스프레스를 통해서 통신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주로 추론용이기 때문에 카드와 카드 간에는 평소에 뭐
학습을 하기 위해서 빠른 통신이 필요한데 추론이기 때문에 빠른 통신이 필요 없기 때문에 IP 링크 케이블은 따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쪽에 보면 이제 그 델 TSS 8440 위에다가 이 IPU를 8개를 이제 꼽아놓은 형태로도 이제 델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IPU 서버 16이라고 부릅니다. 16의 의미가 여기는 IPU가 16개다.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그 IPU와 IPU 사이에 이 IPU 링크 케이블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학습을 위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소규모의 학습과 추론에 타겟팅된 머신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이제 가장 큰 특징은 이 머신이, 이 샤시가, 동일한 샤시가 엔비디아 V100도 여기다가 꽂을 수 있거든요. 그럼 V100은 몇 개밖에 못 꽂냐면 8개밖에 못 꽂아요. 저희는 16개의 IP를 지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샤시에 2배의 어떤 그 칩을 갖다 탑재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공간 절약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얘는 훈련용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 카드와 카드 사이에 IPU 링크 케이블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 시에 아주 빠른 속도를 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마솥 확장이라고 해서 이 장비를 이렇게 싸서 또 얘네들끼리 서로 연결을 해가지고 서로 연결한다는 얘기는 바로 IPU 링크 케이블을 서로 연결을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IPU 링크 케이블을 서로 연결을 해서도 이렇게 확장할 수 있도록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만든 전용 제품이 IPU M2000이라는 제품입니다. 일단은 한 완유짜리 이 형상에 IPU를 4개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여기 IPU가 하나, 둘, 셋, 4개가 있는 거예요. 이 머신 한 대가 1페타프롭스를 내고 있고 외부하고 통신을 전체적으로 2.8 테라bps per second로 외부하고 통신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뒤에 팬들이 들어있고 파워 서플라이가 2개 되어 있고요. 이제 얘가 이제 열 처리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뒤에다가 특수팬, 그러니까 특수팬을 하나, 팬이 아니라 특수한 이런 방열판을 하나 큰 거를 아주 탑재를 했고 여기와 예산에 그 유체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뒤에 있는 팬이 어떤 바람을 외부로 낼 때 빨리 열을 배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 여기 보면은 이 중앙에 있는 이게 CPU 역할을 하는 건데요. 칩 형태는 아니고 ARM CPU인데 FPGA에다가 고원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가 나중에 보면 스트리밍 메모리로 사용될 거, 그 다음에 일반 메모리, 그 다음에 이 백지 아답터 밑에 보면은 그 M사타가 속안에, M사타가 아니고, 잠깐만요. M.2 NVMe 스토리지가 요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부에 보시면은 여기는 웨이브하고 통신하기 위해서 백지 인터페이스가 2개가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BSP 싱크를 하기 위한 포트가 있고 8개가 있고요. 그다음 매니지먼트 포트가 있고 이 매니지먼트 포트 옆에 보면은 조그맣게 콘솔 포트가 있고요. 눈에 안 보이지만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 포트라고 400G가 2개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나중에 보시면 IPU 파드라고 하는 렉이 있는데 렉과 렉 사이에 통신할 때 요 케이블 이 포트를 연결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IPU 링크 포트가 400G가 지금 몇 개가 있냐면 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렉 스태킹을 했을 때 위에 장비 간에 서로 이렇게 연결할 때 쓰는 거거든요. 얘가 보면 전체적으로 400G만 해도 지금 10개가 있고요. 또 외부로 통신하기 위해서는 100G가 2개가 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 DGX 머신이 뒤편에 보면 외부하고 통신하기 위해서 200G가 8개가 있거든요. 저희는 400G가 지금 10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만들 때 얼마나 외부 통신을 중요하게 생각했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AI라든지 HPC 이 워크로를 돌릴 때면 한두 개의 머신 가지고는 할 수 있는 자리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백 대의 머신을 묶어가지고 대량으로 병렬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외부하고 통신이거든요. 그래서 통신을 아예 미리미리 설계해 놓은 게 이거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IPv M2000은 기본적으로 CPU 잡하고 GPU 잡을 또는 AI 잡을 분리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독립적으로 사용될 때는 추론 머신으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혼자 쓸 때는. 일반적으로 학습할 때는 아무래도 CPU의 잡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포퓰러 서버, 임의 서버, x86 서버하고 백지 포트를 서로 연결을 합니다. 연결을 해서 IPU 오버 패브릭이라는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이제 AI 잡은 여기서 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걸 파퓰러 소프트웨어 구동 서버라고 부르고요. 여기서 돌아서 GPU를 써야 되는 경우만 이 관계를 통해서 얘한테 던져주게 되면 여기서 ML이나 딥러닝 워크로드를 갖다 처리할 수 있는 분리된 형태로 되어 있고, 얘네들이 각자 필요에 따라서 각자 포퓰러 서버도 늘어날 수 있고 엔드엔으로 얘도 엔드엔으로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된 구조인데, 이 분리된 구조는 이제 요즘에 그 구글 같은 경우 TPU에서도 이런 분리된 구조를 사용하거든요. 그 CPU 잡하고 그 GPU 잡 또는 AI 잡을 분리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독립적으로 사용할 때는 추론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그 포퓰러 서버하고 IPU M2000을 서로 묶어놓은 형태를 저희가 포드라고 부릅니다. 포드, IPU 포드라고 부르는데요. 이 포드에 보면 뒷부분에 이 번호가 이렇게 4라고 붙거나 8이라고 붙는데 얘가 바로 IPU 개수를 나타냅니다. 자, IPU 포드 4라고 하는 거는 이 하나의 포퓰러 서버에다가 하나의 IPU M2000을 갖다가 서로 연결해 놓은 건데, IPU M2000이 IPU가 4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IPU 포드 4라고 부릅니다. 요거를 또 하나 더 추가하면 포드 8, 4대 추가하면 포드 16, 아니면 8대를 추가하면 포드 32가 되고요. 16개 하게 되면 포드 64, 그 다음에 32개가 되면 포드 128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IPU 포드라고 하는 형태로 저희가 제품을 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제품은 아까 IPU 서버 4라든지 IPU 서버 16이라는 게 있고 IPU 포드 X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드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 포드 64 같은 경우 아예 렉체로 제공을 하고, 이 렉 속 안에는 IPU M2000 뭐 16개뿐만 아니라 관련된 그 네트워크 스위치, 그러니까 매니지먼트 스위치도 한 대 있고 백지 스위치도 한 대 있고, 기본적으로 이런 포드 그 포퓰러 서버도 한 대가 있습니다. 이걸 물론 최소 뭐 4대까지 늘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IPU 포드라고 부르고, 뒤에 4자, 8자, 16이라고 하는 게 IPU 숫자를 나타냅니다. 근데 이 포드, 개별 포드에 보면 요것과 이 바깥의 그 통신 구조를 서로 연결할 필요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 포드에 보면 이 게이트웨이, IPU 게이트웨이라고 부르는 게 바로 이 칩인데요. 이 ARM CPU인데, 이 ARM CPU가 이제 칩 이름은 GC40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칩으로 구운 건 아니고 FPGA에다가 ARM CPU로 구워놓은 거고, 여기서 리눅스가 러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여기서 백지 2개와 연결이 돼서 웨이브하고 통신합니다. 그래서 이 백지 2개가 바로 이걸 나타내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보면 이 GC200 같은 경우 아까 보면 10개의 IPU 링크 포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8개, 그러니까 4개는 옆에 있는 그 같은 머신의 옆에 있는 IPU하고 통신하는 용도로 쓰고, 속도는 256GB per second입니다. B자가 크기 때문에 바이트 per second거든요. 이걸 BPS로 바꾸면 곱하기 8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부 통신하기 위해서는 이 2개씩 쓰는데요. 각각 2개에서 전체 8개가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어디에 해당하냐면, 이쪽에는 IPU 포트가 이게 8개 있잖아요. 이게 2개씩 위로 2개, 아래로 2개 이렇게 해갖고 8개입니다. 그래서 요게 얘가 하나당 128GB per second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수용하기 위해서 이 포트가 400G 8개가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IPU 게이트웨이 보면 IPU 여기 밑에 보면 백지, 닉, 스마트 닉이라고 하는 요 연결 구조가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부분이 바로 뭐냐면 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포퓰러 서버하고 연동하거나 인터넷 연동할 때 쓰는 게 바로 이 백지 포트입니다. 백기가
그래서 예를 들면 파드 16이라고 하는 장비를 이렇게 구성품을 이렇게 보게 되면 위에 포퓰러 서버가 한 대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 X86 머신이고 여기에 백지 포트가 두 개가 있어서 그 두 개가 나중에 이 백지 스위치로 연결이 되고 그 백지 스위치가 IPv M2000에 각각의 두 개의 백지 포트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서로 연결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 빨간색 케이블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게 IPv 싱크 케이블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그림 같은 경우 지금 위아래로 데이지 체인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제일 위에 케이블이 이렇게 밑으로 연결돼서 링형으로도 연결이 됩니다. 이게 아까 BSB 싱크 포트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까 BSB라고는 벌크 싱크로너스 패러렐이라는 그 동작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 그 칩들 간에 어떤 싱크를 맞추는 용도로 쓰는 거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저기 잘 안 보입니다. 400G 케이블을 이용해서 위에하고 아래, 위에 아래, 위에 아래 이런 식으로 그 IPv 링크 케이블이 연결이 되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제일 위에 포트하고 가장 밑에 포트를 또 이렇게 링형으로 연결하는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란색하고 파란색 이 케이블은 매니지먼트 스위치 포트에 연결이 되어 있어서 얘네들 그 M2000을 갖다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IPv 포드 64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포드 64라고 하는 거는 이거 4로 나누면 16이 됩니다. 그래서 M2000이 16개가 있다는 의미고요. 거기에 이제 최대 퍼퓰러 서버를 갖다가 4대까지, 그다음 백지도 1개나 2대, 매니지먼트도 1개나 2개, 뭐 이런 식으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걸 지속적으로 스케일아웃을 할 수가 있는데요. IPv 칩 하나를 4개를 탑재한 IPv 머신이라고 하는 또는 IPv M2000이라는 게 있고 이 IPv 머신과 그 다음에 그 일반 X86 서버를 묶어서 IPv 포드라고 불렀는데 이걸 16개 놓은 거를 갖다 64라고 부르고 32개 놓은 거를 갖다 118이라고 부르는데 최대 1024개의 렉까지 확장하고 서로 연결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64,000개의 IPV를 하나로 묶어서 사용이 가능해서 최대 16 헥사 프롭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거 이름을 그래프코어 헥사파드라고 부릅니다. 엔비디아의 슈퍼파드에 대응하는 제품인데요. 그래서 이렇게까지가 지금 그 그래프코어의 솔루션이고요. 저희 이제 메가존이 이제 그래프코어의 어떤 아시아 총판 역할을 하고 있는데 또 저희 메가존은 전문적인 클라우드 플랫폼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그래프코어에 이런 파드들을 묶어서 AI HPC 클러스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스토리지 클러스터를 또 추가하고 그 다음에 일반 컴퓨팅 클러스를 추가해서 전체적으로 AI HPC 클라우드 플랫폼을 여러분한테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아무래도 이제 HPC 환경에도 대응을 하기 때문에 그 기존의 HPC 환경에서 잡 스케줄링 하거나 리소스 스케줄링, 타임 스케줄링 또는 라이센스 스케줄링 같은 걸 하기 위해서 옛날에 이제 LSF라는 같은 걸 많이 썼는데 거기에 대응하는 오픈소스인 슬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어떤 캘렉터 기반의 어떤 스케줄링이 필요하시면 슬럼을 사용하셔가지고 HPC 환경에 대응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M2000이라는 것들이 있어서 여기에 이제 버추얼 IPv 에이전트가 뜨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매니지먼트, 버추얼 IPv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이 컨트롤러가 이 가상의 에이전트들을 묶어가지고 나중에 포퓰러 서버한테 레포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동적으로 어떤 그 IPv 개수를 어떤 필요한 사람한테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도코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도코라고 하는 걸 지원하듯이 저희는 GC 도코라는 걸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GC 도코에 다 들어가 있어서 그 도코 이미지만 여러분 기동하시면 디바이스 드라이브만 설치가 되어 있으면 바로 여러 가지 그 머신러닝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또 도코를 통해서 여러분이 가상하실 수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이제 쿠버네티스라는 걸 통해서 예전에 그 잡 스케줄링을 대신합니다. 요즘엔 대부분 어플리케이션들이 도코 형태로 이제 디플로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쿠버네티스 쪽에서는 저희가 이제 오케스트레이션 또는 오케스트레이터라고 부르지만 아까 얘기했던 슬럼 같은 어떤 그 잡스케줄러 역할을 갖다 쿠버네티스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쿠버네티스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C 도커를 쿠버네티스에 올려서 여러 대의 머신한테 스케줄링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상화 관련해서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 하이퍼 V하고 KVM을 지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버추얼 머신에 PCI 패스트루 방식이나 SRIV 방식으로 그 특정한 어떤 IPU를 갖다가 제공하게 되면 VM에서도 이 하나의 물리적인 머신에 있는 여러 개의 IPU를 갖다가 이 부분을 개수를 갖다가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좀 안타까운 것은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이제 VM웨어 쪽하고 계속 내고를 하고 있는데요. VM웨어 쪽에 그 EXSI를 지원하지 못하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엔비디아와 다르게 이 FPC 환경에서 굉장히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하나의 머신에 있는 GPU들은 우리가 나중에 보면 분산 전략이라는 걸 통해 갖고 여러 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머신이 달라지게 되면 우리가 TF 콘피그를 하든지 아니면 호로보드나 MPI 같은 그 분산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나이브러리를 써야 되거든요. 이게 필연적입니다. 근데 저희는 이 여러 개의 그 IP 파드가 서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는 아까 게이트웨이 링크도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싱크 케이블도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버추얼 IPU 매니지먼트 플랫폼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있거든요. 이걸 통해 가지고 여러 개 다른 렉에 있는 다른 IPU들을 묶어서 하나처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한 머신한테 수백 개를 묶어서 그 얘기가 뭐 이용하냐면 단순한 어떤 분산 전략 하나만으로 여러 개의 IPU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호로보드나 MPI나 오픈 MP도 필요 없고 TF 콘피그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시대의 HPC 환경에 아주 최고의 어떤 어플리케이션들을 그래프코어의 IPU상에서 기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좋은 특징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 포드 시스템, 이 아까 포드라고 부르는 거는 그 X86 머신하고 IPU M2000이 서로 묶여가지고 동작하는 거를 포드라고 불렀는데 여기에 이제 버추얼 포드라는 또 개념이 있습니다. 이 포드, 그러니까 렉상에 있는 여러 가지 포드들을 묶어갖고 이제 가상으로 제공을 할 때 저희 같은 경우는 한 개짜리, 두 개짜리, 네 개짜리, 여덟 개짜리 이런 거를 스태틱 개수를 딱 지정을 해서 그 개수를 제공할 수 있는 반면에 큰 포드를 묶은 다음에 이거를 쪼개가지고 추가 삭제가 가능한 그러한 시스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태틱으로 몇 개, 가상머신한테 몇 개 주는 것, 몇 개만 딱 주는 것. 그래서 그 가상머신 리리즈 할 때 다른 사람이 못 사용하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일라스틱하게 그 포드를 갖다가 개수를 갖다 추가하거나 삭제가 가능한 이런 것도 저희가 제공하기 때문에 버추얼 IPU를 제공할 때 굉장히 융통성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즘 추세가 HPC 환경의 추세가 CPU에서 GPU로 지금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HPC 환경 같은 경우는 기존의 소프트웨어들이 주로 CPU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제 GPU를 서서히 변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중국에 있는 수찬성에 있는 국가 슈퍼컴퓨터 센터가 지금 엔비디아 GPU로 변환을 했다. 코어가 한 110K 정도 코어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 네트워크 구조가 한 패트리다. 패트리로 되어 있고요. 컴퓨터 개수는 한 지금 5,000대 정도 되나 보죠. 그 다음에 일본에서 보면 ABCI AI라고 하는 슈퍼컴퓨터 센터가 GPU 기반으로 서로 바뀐 거고요. 네. 그래서 한 4K 노드인데 외부 네트워크 구조는 패트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프코어는 특징이 뭐냐면 이 그 내부 네트워크가 아니라 GPU의 내부나 아니면 저희 IP의 내부가 아니라 그 렉과 렉을 서로 연결하는 그다음 시스템과 시스템을 서로 연결하는 네트워크 아키텍처가 있는데 그 HPC 환경에는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아무래도 팻트리라고 하는 방식이거든요. 뚱뚱한 트리라는 뜻인데 그런데 그 외에도 뭐 토로스라든지 드래곤플라이라든지 하이퍼큐브라든지 하이퍼엑스라는 이런 그 네트워크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 그래프과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규모가 작을 때는 3D 토로스로 연결했다가 규모가 커지게 되면 패트리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트리를 처음부터 쓰게 되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고 그렇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나중에 확장을 해서 패트리로 전환할 수도 있다. 그래갖고 최대한 64K IPU에서 796억 개의 코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거죠. 아까 이제 확장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구성한 예 중에 하나인데요. 그리고 이제 렉이 있습니다. 렉이 있으면 여기 보면 IPU 게이트웨이 링크라고 하는 게 있어서 처음에는 게이트웨이 렉이 많지 않을 때는 이 게이트웨이 링크를 링형으로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링형. 여기 보면 요게 IPU 게이트웨이 링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위에 링형으로. 근데 이제 여기는 지금 나타나지 않지만 아까 보면 이 IPU 링크 포트가 400G로 위아래로 연결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얘네들 사이에. 그러니까 얘네들과 얘네 사이도 링이 생기고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 쪽에도 이렇게 링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는 스위치가 없이 단순한 링 형태로만 연결해도 컴파일러가 알아서 이 안에서 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좀 더 밴드위스를 내고 싶다 그러면은 이 스위치를 두 대를 이용해 가지고 각각의 그 게이트웨이 링크를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더 디오폴을 내고 싶다 그러면 그 다음에 렉수가 많아진다 그러면 스위치 뒷변에 또 다른 스위치를 내서 배터리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그래프코어 HPC 클러스터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규모가 작을 때는 3D 토로스, 규모가 크게 되면 배터리로 전환할 수가 있다. 그래서 초기 비용이 대단히 적게 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요즘에 HPC 환경도 큰 변화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로 벌크 방식으로 수백 대 컴퓨터를 한꺼번에 도입을 해갖고 한 10년 쓰고 다 버리고 또 새롭게 도입하는 방식이었지만 요즘에 일반 기업 환경에서도 이런 HPC 이 요구사항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기업에서는 크게 동시에 벌크 형식으로 이렇게 구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뭐 작게 도입하다가 계속 추가를 해갖고 나중에 큰 HPC 환경 구축할 수 있도록 저희 그래프코어는 인크리멘탈 방식으로 시스템을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제품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백 대의 IPU, 그러니까 렉이 틀리고 머신이 틀린 IPU를 가상으로 묶어서 하나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단순하게 이 분산 전략 하나만으로도 그 수백 대의 IPU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굳이 호로보드라든지 MPI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지 않아도 물리적으로 다른 머신에 있는 IPU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그 어떤 병렬 처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실을 정리하면 일단 저희는 그 AI HPC 전용 뉴럴넷 프로세서인 IPU, 콜로서스 IPU라는 칩셋을 만들었고 이 칩셋을 기반으로 해서 프로세서 카드를 만드는데 특징이 여기는 프로세서가 2개씩 들어간다. 그 다음에 IPU 서버라는 걸 만들었는데 IPU 서버 뒤에다가 이제 여기에는 IPU 카드가 2개 있으면 이걸 IPU 서버 4라고 부르고 이게 만약에 8개 들어있으면 IPU 서버 8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전용 머신으로 IPU 머신이라고 부르는데 현재 모델은 IPU M2000이 나와 있고 여기에 4개의 그 IPU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이것과 그 다음에 CPU 잡을 처리하기 위한 일반 서버를 묶어서 저희가 IPU 포드라고 부르고 그 포드의 뒷부분에는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64, 32, 128 이런 것처럼 이 번호는 IP의 총 숫자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P 포드 64다 그러면 전체로 16개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전용 소프트웨어 스택, 포퓰러라고 하는 전용 소프트웨어 스택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저희가 전문적으로 만들었습니다. HPC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IPU M2000 내부에 있는 IPU끼리 연결하는 IPU 링크라고 하는 아키텍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IPU 서버 8에서 그 IPU 링크를 서로 이렇게 연결하고 있는 2D 방식으로 연결하는 것도 있고, 그 포드 머신에서 그 IPU와 IPU 간에, 그 다음에 이 소간에 어떤 링 연결을 할 수 있는 IPU 링크가 있고, 그 다음에 머신 이 렉과 렉이 달라지면 게이트웨이 링크를 초기에는 3D 토로스로 구성했다가 나중에는
배터리로 확장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는 AI HPC, 그 다음에 AI HPC 클라우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AI HPC라고 하는 거는 여기다가 쿠버네티스하고 큐플로우를 얹어서 HPC 환경을 제공 또는 슬럼을 얹어서 환경을 제공하는 거고요. AI HPC 클라우드라는 건 여기다가 오픈스택 메가 에디션과 셀프 스토리지 메가 에디션을 넣어서 스토리지 컴퓨팅 서비스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의 시스템에서 일반 그 엔터프라이즈 일반 어플리케이션의 워크로드 돌리면서 AI 잡도 하고 HPC 잡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